작은 서점. 그러니까 그날 그들이 나와 이시봉을 찾아온 곳은 전적으로 리다 때문이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불행, 나의 한숨, 리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기호 작가의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열었습니다. 이기호 작가가 11년 만에 낸 장편소설인데요. 작가의 반려견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과연 첫 문장에 등장한 이시봉은 누구고 또 리다는 누군지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한수희 작가의 7년 만에 신작 산문 마음의 문제입니다. 출판사 터틀넥 프레스에서 발간됐는데요. 불현듯 찾아온 원인 모를 통증과 마음의 문제를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요.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의 김유리 MD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참 건강한 그렇죠. 항상 매일 이렇게 생기 있고 이런 분이신데, 근데 요즘 감기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갑자기 맞아요. 막 기온이 어제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늘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춥죠? 네, 오늘도 추워가지고 코트랑 껴입고 네. 바리바리 왔는데 목소리가 약간 안 돌아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만. 네, 지금 이제 저와 어떤 사회적 거리를 살짝 두고 마스크도 하고 계십니다. 예. 마스크를 좀 감안해서 좀 저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벗지는 마세요. 네. 저희 건강을 위해서. 옮길까봐 걱정되고. 아유, 좀 아프신 분한테 죄송한 말씀 자꾸 하네요. 네. 자, 오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고 선생 지한구라는 도서입니다. 공고 선생이요? 네, 책 제목에 작가님 성함이 오랜만에 담겨있는 책 되게 오랜만인데요. 저도 네. 한 지방에 위치한 공업고등학교에서 15년째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계신 지한구 선생님이 쓰신 교육 에세이입니다. 네. 사회 쪽이나 교육 관련 책을 많이 발간하는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에서 네. 10월 27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렇군요. 공업고등학교 선생님 지한구 실명인 거죠? 네, 실명이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좀 개인 이력이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제 초중고 선생님들의 책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교육법 하면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법 관련해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지한구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신 학교가 네. 공업고등학교라는 점이 좀 특별할 것 같고요. 선생님의 친한 분들도 책에서 나오는데 왜 공고에서 선생님을 하느냐, 인문계 가야 하지 않느냐던가 자기를 소개할 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 이런 정도로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친한 지인이더라도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공고라는 단어가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졌다고 합니다. 아. 네, 제 친동생도 징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김유리 MD님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책 제목 보자마자 동생한테도 추천해줬거든요. 네가 꼭 읽어봐야 한다. 이러면서 좀 더 와닿았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동생 이야기를 하면 공고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가르치냐 약간 물어보더라고요. 네, 지한구 선생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놓이다 보니 네. 자존감이 점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니까 네. 교사인 내 심정도 이러한데 자신의 제자 공고생들은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지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문제의식에서 책을 쓰시게 된 거군요. 네. 아니, 저는, 아직도 좀 이런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있군요. 전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공고로 진학을 해서 이 공고 시스템을 되게 잘 알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맞아요. 잘 모르시나?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물론 지금은 이제 또 학교를 옮겨서 다른 또 분야에서 그 학업 생활을 펼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유독 좀 관심이 가는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편견들 또 그 학생들이 또 겪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뭐 이런 걸 좀 담아낸 책이라면 굉장히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읽게 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리고 동생이 직접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네. 좀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편견이 산산조각 나면서 계속 울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울게 된다고요? 네. 눈물샘을 좀 자극합니다. 네. 이제 지한구 선생님이 발견한 아이들은 조금 다른 길을 걷는 중인 친구들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이 이번 책에서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 공고와 공고생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고 혹은 직업계 학생들이 취업에 나가서 사실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해야 겨우 사회면에 조금 실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면에 실려야 관심을 가져다주는 현실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더 편견 없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시더라고요. 네. 공고에 좀 이렇게 다양한 사실 배경들을 가진 학생들이 많기는 해요. 네. 근데 한 명 한 명 그 어떤 스토리들이 정말 다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굉장한 그 큰 원동력이 되는 것들 배경들인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선생님들이 케어해 주시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좀 서울에 있는 공고랑 좀 다르게 네. 지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진학한 아이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가족 형편이 어려워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인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가난한 집 친구들은 약간 결국 공고로 좀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을 맡으셨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출신 아이가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학생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인문계 고교에 어떻게 진학을 실패한 친구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스로를 좀 실패자라고 여기는데 어떻게든 다시 인문계를 가려고 노력하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마저 약간 문제아라고 낙인 찍은 경우에 학생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입학 후에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고 학교에 나와서도 무기력하게 좀 엎드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또 사실 인문계 학교라고 다 다르지 않거든요. 엎드려 자는 애들은 어디든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소위 지금 문제아라고 하는 그 어떤 비율은 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공고 애들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그 편견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선생님 본인도 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제자들과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한구 선생님도 아버님이 페인트공이셨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가난했지만 좀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을 지원하는 부모를 가진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서는 되게 행운이었다는 걸 이제 지방에 있는 한 공고 교사가 되어서 비로소 깨달으셨대요. 이제 시작 전부터가 자기는 제자랑 달랐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공고 선생님으로
15년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생활하고 소통하고 본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조금씩 깨쳐가는 경험을 15년 동안 겪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고 선생님이시면서 이제 국어 네. 과목 담당이시면 네. 사실 뭐 학교 수업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맞아요. 아이들 그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밀착해서 좀 선생님들이 좀 봐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런 학교의 그 경우에는 그런 맞아요. 경험들이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일단 공고에서는 네. 취업률이 너무 중요하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장이나 사업체에 찾아가 취업 승낙서를 받아오는 것도 네.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다 발로 뛰셔서 네.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네. 몰랐는데 그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회사를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네. 교사분들이 직접 지방 공단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공고생 좀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든 작업일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공단을 일일이 다 다니셨다고 해요. 네. 뭐 자기 자신이 영업사원이다. 난 선생님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뛰어다닐수록 내 제자의 첫 취업이 결정될 확률이 높아지니 좀 절실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3학년이 되면 모든 학교들이 또 다 그런데 취업률 70% 이상 막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잖아요. 난 네. 공장 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설득해서 어떻게든 보낸대요. 그래서 나간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잘 서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딱 어떤 숫자에 매달리는 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 하나의 적성을 잘 파악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맞아요. 내모는 그런 현실들을 되게 안타깝게 여기셨겠네요. 좀 뭐 대학교도 요즘 취업률이 중요하지만 이 직업계 고등학교는 좀 더욱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취업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갔는지도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치 인문계에서 서울대 들어갔느냐 약간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뭐 대기업이라면 더욱 선호하겠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일화 중 대기업 생산직으로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좀 추천해서 보내는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공고 학생들한테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 전에도 인턴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네. 이 회사가 어떤지 혹은 뭐 분위기는 어떤지 이 업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번지르한 제도 속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할 겨우조차 없는 여유 자체가 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기업 생산직을 추천해서 이제 들어간 학생이 불과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어서 한번 선생님이 물어보셨는데 가본이 안 맞는 걸 느꼈고 나는 다른 것이 하고 싶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의 진로는 사실 성심성의껏 여러 갈래로 또 상담해주고 부모님들이 되게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직업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너무 좁은 통로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잘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네. 진로 어떤 탐색의 기회는 정말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책 속에 또 특별한 이야기 있나요? 이 2023년에 네. 지안구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시행했다고 해요. 예. 일주일에 딱 하루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구라든지 네. 당구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등산 등 체험 중심 과목을 이제 개설한 거죠. 애들이 너무 결석하니까 넣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교육청의 도움을 받은 자기성장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 과목을 개설했는데 공고에서 국영수처럼 정식 교과목으로 이걸 딱 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매주 4시간씩 체험 중심으로 자아탐색반과 자아성장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국어 과목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과목 맞으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국어 선생님이 뭐 글쓰기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 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약간 글쓰기 하다 보면 제 독서. 네. 문해착 작가 친구들이 시나리오 작가를 많이 하거나 게임 시나리오 만드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게임 시나리오요? 네. 게임 시나리오도 따로 이렇게 또 장르로 있나요? 네, NPC 캐릭터 만들거나 세계관 만드는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약간 게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지한구 선생님은 무려 헬스반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니 국어 선생님과 헬스 너무 이게 좀 연결고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또 40대세요. 40대인데 헬스 본인이 뭐 헬스를 좀 하시는 분이랑은 상관없는데 전혀 배가 나오고 평범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이때 헬스반을 모집할 때 공고문을 붙이셨대요. 네. 3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첫 번째, 보디 프로필 촬영. 두 번째, 보디빌딩 대회 출전. 네. 세 번째, 트레이너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근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명 모집에 약 30명이나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률이 네. 2대1이 넘는. 네, 진짜 높았죠.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그 관심들이 또 자기 몸 키우고 이런 거 많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목표에 성공을 하나요? 이 아이들이 의지가 이게 대단해야 되는 건데 사실. 맞아요. 네. 100일 챌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문제는 이제 학생들만 도전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도전했어요. 우리 40대 지한구 선생님도요? 네, 그냥 산책 수준으로 생각하시다가 본인도 이제 도전하게 되시는데 이제 12명이다 보니까 성공한 친구도 있고 목표를 중간에 포기한 친구도 있는데요. 네. 그중 이제 동현이라는 학생이 보디빌딩 고등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선생님은 마스터즈 스포츠 모델 3위까지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교사와 학생의 도전이 아름답다면 무대에서 막 박수도 받고 눈부신 성과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일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공고생들에 의한 순수한 박수였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책을 보면 니네들은 안 돼. 막 이런 식의 노골적인 괄시만 봤는데 이렇게 도전하고 끝내 성취하는 과정을 학생들에게 취미 활동이라도 심어주는 일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비슷한 일화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집안 사정상 안경을 사달라는 말을 못했던 학생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수업은 꾸준히 또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안경도 맞춰주시고 국어 수업을 열심히 가르쳐서 학업 능력을 쭉 올린 이야기도 되게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다 집을 나가셔서 동생에게 남은 전재산 1,000원을 주고 학교에 2시간 동안 걸어오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지각한다고 막 혼내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나온 학생마다 좀 저마다 사정이 또 있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눈물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읽을 때 되게 울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정말 그 학업의 꿈을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또 포기해야 되는 많은 학생들 좀 품고 있는 이런 교육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또 함께 아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또 함께 부딪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좀 읽진 않았지만 굉장히 되게 뿌듯하게 좀 다가오는데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요? 네. 뭘까요? 예, 선생님이 마지막 장에 학교, 특히 공고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이제 아이들이 겪는 가난이라든지 가정 문제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등을 좀 덮고 졸업만 해도 다행이다. 무사히 다행이다라는 곳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선생님이 보시기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개척하고 있는지 바라봐주길 원한다고 하셨고 또 편견을 깨고 그 아이들의 삶을 좀 응원하는 시선들로 어른들이 봐주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응원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들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은 따뜻한 교육 에세이입니다. 네. 자, 지한구 선생님의 공고선생 지한구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김유리 MD님은 다음에 뵐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꼭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이 불타는 문화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 씨들. 우리 참 활발해요. 우리 최윤정님, 정치자 최윤정님이 가끔 보내주시는데 최민석 작가님 소개해주는 작품 저장각입니다. 천천히 읽어나갈게요 해주셨어요. 좋은 작품들 항상 소개해주시니까 진짜 꼼꼼히 이게 시간 없어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휴가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행자님도 성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 씨 같은. 그럼 네. 본 건이 어디세요? 저 경주입니다. 나도인데. 나중에 그렇군요. 또 따져봐야 되겠네요. 또 따져보면 또 누가 확률이 높을까? 네. 자, 그럼 오늘 또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이기호 작가의 소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점점 이기호 작가를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제가 소개하는 작품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쌓여간다니까 네. 정말 기쁘네요. 네. 예전에 우리 몇 번 지금 이기호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했었죠? 한 번 했었죠. 한 예전에 번 했나요? 제가 단편 소설 최미진은 어디로 예. 그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네. 사실 우리 코너 불타는 문학 네. 3번째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이 자그마치 30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30번째 시간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그렇죠. 네. 딱 10배가 된 거를 기념해서 이 3 숫자에 맞춰서 네. 골라왔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번에는 300회? 이거 우연이죠. 네. 지금 그냥 최근에 읽고 계시다는 얘기 하더니 이거 할까요?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다 의미 부여는 나중에 하는 계산한 거니까. 것처럼. 네. 네. 아무튼 오늘 작품은 이기호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낸 장편 소설입니다. 네. 2021년에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 이런 제목의 소설을 한 권 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중편 소설보다 조금 두꺼운 경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외하고 보면 네. 마지막 장편 소설이 2014년에 나온 차남들의 세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작품은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1년 만에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년 만에 장편 소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셨나? 이 작품이 좀 두꺼워요, 이번에. 그렇죠. 예. 좀 두껍죠. 예. 한 520쪽 정도 되는데 꽤 두툼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장편 소설을 안 써서 속에 네. 그 이야기가 많이 쌓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자, 오늘 책 제목은요.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이에요. 이게 사실 읽으면서도 내가 요즘 무슨 책 읽니? 근데 이게 제목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외워가지고. 그렇죠. 이기호 소설가의 네. 작품은 제목을 네. 외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네. 외워야죠. 책 제목도 모르면서 읽는다는 게 너무 창피한데. 명의짤투. 명의짤투라고 명의짤투 3. 네. 네. 주인공이 이시봉이에요. 네. 이 이시봉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데 네. 사실 이시봉은 이기호 작가가 데뷔 초기 때 주로 이제 자신의 작품에 뭐 백수나 취준생 이런 역할로 등장시켰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한때 자신의 페르소나 같은 인물이라고 어떤 인터뷰에서 말했던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페르소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기호 작가가 계속 같은 이렇게 사람을 재등장 네. 기법을 쓴다고. 오랜만에 그 과거에 이제 페르소나를 재등장시킨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시봉은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네. 얼핏 보면 강아지의 삶을 그린 작품? 일단 강아지의 삶을 그린 작품이긴 하죠. 네, 그리고 작가가 책 제일 뒤에 실리는 작가의 말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시봉이 실제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이 진짜 실제로 이시봉이에요? 이기호 작가의 강아지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또 물론 강아지의 삶뿐만 아니라 네. 강아지를 키우고 그 둘러싸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그쵸. 이야기가 아주 유구하고 장구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다 출연했던 그 이시봉은 본인 개 이름으로 이렇게 다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들의 수명이 짧으니까 네. 이기호 작가는 데뷔한 지 꽤 됐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시봉이라는 인물을 주로 이제 백수나 취준생으로 캐릭터를
삼았고 자신의 페르소나이다 보니까 이 이시봉이라는 인물을 사랑해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작가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의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붙여줬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소설로 그 강아지를 직접 등장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 작가가 이 책 뒤에 쓰는 작가의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에게 이시봉이라는 반려견이 있는데 그 반려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 짓고 싶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하고픈 이야기가 많았는지 그만 이렇게 길어진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반려견에게 정말 들려주는 선물. 이게 작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근사한 아이디어인데.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줄거리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아까 이제 이시봉이 그 강아지인데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이시봉은 주견공으로 하고 이 소설에 또 사람 주인공이 있거든요. 이시봉을 키우는 이시습이 나옵니다. 요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소설의 주인공은 이시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시습의 이제 막내로 들어온 강아지가 이시봉. 그러니까 시자 돌림인가 보죠.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이시습이고 여동생은 이시연. 의도한 거죠. 어느 날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해온 아버지가 이 강아지는 우리 가족과 다름없으니까 돌림을 같이 써야 한다면서 이시습, 이시연의 막내 동생이라면서 강아지한테 이시봉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무튼 나 이시습은 현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남들이 자는 새벽에 이시봉을 데리고 나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맥주를 마시고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욕 없이 지내는 이유는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좀 주인공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울한 건가요? 네, 나는 원래 고등학교도 다니고 뭐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남들처럼 어울리면서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이시봉을 데려온 인물, 즉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차츰차츰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아버지는 원래 타이어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어느 날 사표를 쓰시더니 동네에 피자집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아닌데 평소에는 어느 날 피자집 앞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럭에 부딪혀서 황망히 내 곁을 떠나버린 거죠. 이 아버지 죽음에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뿐이 아닌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그렇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사연은 책을 읽다 보면 한 초중반쯤에 밝혀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의욕 없이 이시봉을 산책시키면서 청춘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서울에서 똑같은 야구 모자를 쓴 한 무리가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 아니에요? 전라도 광주예요. 광주에 있는 나의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선글라스까지 끼고요. 뭔가 범죄 집단인가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 이 황당한 일인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올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모두 리다가 벌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리다. 저희가 이제 아까 오프닝 할 때 리다란 이름을 이제 첫 문장에 나와서 읽어드렸는데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강아지 아닙니다. 강아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맞다, 거기. 이 리다는 내가 좋아하는 연상의 여자의 별명인데 이게 원래는 이 여성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입니다. 본명이 아니었어요? 이 리다가? 아닙니다. 그랬구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히는 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이름을 따서 강아지 이름이 데리다였잖아요. 강아지 이름을 데리다로 붙였어요. 그런데 나와 내 친구는 좀 배움이 짧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를 기억 못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리다 이렇게 강아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 누나 뭐하냐, 이거를 리다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견주까지 리다로 부른 겁니다. 근데 리다로 부르면 왠지 이게 또
여자 이름 같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리다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자신의 별명까지 된 거죠. 아무튼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과 강아지 이름이 같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여기 또 숨은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 시봉이의 그거는 제가 좀 감춰둘게요. 아, 그런 네, 거예요? 아무튼 아, 뭐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작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일단 강아지와 사람의 이름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강아지를 의인화하기 쉽고 네. 이거는 달리 말해서 사람과 강아지한테 같은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즉 사람이나 강아지나 동등한 존재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읽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강아지보다 못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리다 때문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서울에서 광주에 그 이제 이 주인공 집까지 찾아온 건 거잖아요. 무슨 네. 일 때문이죠? 그 이유는 리다가 나의 강아지 이시봉이 활약한 릴스 영상을 그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네, 뭐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우리 동네에는 형집행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들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여버리고서 네네. 그 근처의 벽이나 길바닥에 락커로 밥 주지 마라 XX들아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이 이러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뭐 네. 길고양이들이 모여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길고양이들 존재 자체가 싫은지 네.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형집행인과 이시봉의 영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날 리다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방에서 그냥 창너머로 동네 놀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얼굴을 가린 형집행인이 미끄럼틀 위에 있었는데 이 놀이터의 미끄럼틀 위에 새끼 고양이한테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할게요.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새끼 고양이가 그 발이 땅에 안 닿아서 네. 이대로 조금만 있으면 질식사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이시봉이 강아지입니다. 예, 네. 형 집행인을 물려고 하면서 막 쫓아내는 대활약을 펼친 거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시봉이 형 집행인을 잠깐 쫓아가다가 금세 미끄럼틀로 돌아와서 네. 보인 행동입니다. 마치 정말 정의의 사도처럼 와가지고 예 형집행인을 물리치고 고양이를 구해내는 그런 장면인가요? 이시봉이 뭘 했냐면 네. 이 새끼 고양이가 네. 허공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새끼 고양이의 엉덩이를 네. 자신의 콧잔등으로 받쳐준 겁니다. 네, 네. 이시봉은 그렇게 한동안 버텼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새끼 고양이를 살려준 거잖아요. 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을 집에 있던 리다가 우연히 목격해서 촬영을 했고 이게 리다가 결국 SNS에 올린 거죠. 네. 그래서 SNS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막 영웅적인 네, 강아지라고 네. 막 칭찬을 했죠. 거의 천재 강아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고양이가 이 상태로는 언젠 곧 질식사할 거라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벌써 이제 네. 동화됐군요. 저는 여기서부터 아주 이 이시봉한테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당연히 그 새끼 고양이는 이시봉이 받쳐준 덕분에 구조가 됐고요. 네. 네. 근데 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SNS에서 화제가 된 것까지는 그렇죠. 알겠는데, 네. 나는 그게 이상합니다. 아무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리다가 자기들 뒤에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네. 시스바, 이 사람들이 너한테 볼 일이 있대. 그러니까 리다에게 이 사람들이 SNS에서 이제 DM을 보내서 연락해서 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리다가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나는 이 사람들의 복장을 봅니다. 한 명은 감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 네. 검은 선글라스 차림이고 다른 두 사람은 똑같은 반팔티에 검은색 야구 모자를 썼는데 그 야구 모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앙시앙 하우스. 뭔가 기업 명인가요? 어떤 뭐 회사에서 단체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나는 처음에 이들의 복장을 보고 무슨 상조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예,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나의 감상과 상관없이 리다가 말을 합니다.
자기야 이분들이 이시봉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일이래. 한 강아지의 영웅담에 감동을 한 건가요? 무슨 중요한 일 뭐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중요한 일이 뭘까 싶어서 의아한데 그 굉장히 직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 네. 즉 감색 재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숑 프리제 전문 캔렐 앙시앙 하우스 수석 브리더 미셸 김. 네. 네, 진짜 우리나라 말은 지금 여기 전문밖에 없어요. 비숑 프리제 전문 캔넬 앙시앙 하우스. 이것도 심지어 한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강아지와 관련된 회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회사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어입니다. 앙시앙 하우스? 예. 네. 하우스는 영어고 네. 앙시앙이 이제 그 앙시앙 무슨 뜻이죠? 오래된 ancient. 예. 예. 그리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숑 프리제는 견종이죠. 요즘 사실 제일 많은 견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네. 머리 큰 애 헬멧 쓰고 다니는 애들. 그렇죠. 네네. 네. 그 비숑 프리제는 프랑스 견종이거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털이 네. 막 공처럼 얼굴을 감싸고 있어요. 보면 이제 너무 귀여워서 네. 한동안 딴 일을 못할 정도인데 아무튼 이시봉이 이 비숑 프리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앙시앙 하우스라는 회사가 네. 비숑 프리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분양하고 뭐 관리하고 뭐 그런 회사고 미셸 킴이요. 아까 전에 미셸 킴이라고 하셨죠. 네. 이 남자는 이제 비숑 프리제의 브리더, 뭐 사육사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브리더는 이제 교배하는 것도 네. 이제 돕고 뭐 네. 기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집사라고요. 네. 자, 뭐 어떤 회사인지도 이제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왜 이 시습 이시봉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정확히는 이제 네. 이시봉한테 온 거죠. 네네. 이시봉한테 볼 일이 있으니까. 그 비숑 프리제의 명예를 높이는 이시봉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미셸 김은 자신들이 프랑스에서 비숑 프리제를 국내 최초로 정식으로 들여와서 브리딩한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 카탈로그를 보여주죠. 나는 그 카탈로그를 보다가 갑자기 당황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까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라면서요. 왜요? 야구 모자를 쓴 직원이 이시봉의 앞발에서 피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허락도 없이. 네. 견주의 허락도 없이. 네. 네. 모두가 그 남자를 보자 미셸 킴이 저건 간단한 검사 차원에서 라면서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잊죠. 일단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선생님의 강아지는 보통 비숑 프리제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요. 나는 생전 처음 듣는 말에 어리둥절합니다. 비록 새끼 고양이를 구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사실 그전 빼고는 네. 나처럼 멍청한 이시봉이 보통 비숑 프리제가 아니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셸 킴은 설명을 잊습니다. 두부의 크기나 안면부의 털만 봐도 저희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비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비숑을 찾고 있었길래? 네, 이 네. 진행자님의 질문을 들었다는 듯이 네. 미셸 킴이 답을 합니다. 이들이 찾고 있었던 건 바로 후에스카르 계열의 비숑이라고요. 네. 옆에 있던 리다가 눈을 크게 뜨고 묻습니다. 누구요? 에르메스요? 네.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남자는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 최초로 비숑 프리제가 들어온 거는 1997년이라고요. 네. 이때 몇몇 한국인의 노력으로 어렵게 비공식 절차로 프랑스에서 비숑 프리제를 들여왔는데 그 비숑 프리제가 바로 아주 희귀한 혈통인 후에스카르 계열의 후손이었다고요. 네. 이때 생후 6개월도 안 된 암수 2마리의 새끼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를 들여왔는데 그 후에 알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들은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고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 비숑 프리제는 후에스카르 계열이 아니라 네. 까나리오 군도 계열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까나리오 군도는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스페인 영이죠. 아, 정말. 유럽 사람들이 네, 그 네. 휴가 가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가 진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네. 그러면서 나의 이시봉이 네. 바로 프랑스 왕가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그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이며 심지어 한국에 들여온 그 2마리의
직계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혈통에 정말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은 그 혈통의 강아지 직계를 지금 네. 이시습이 이시봉으로 키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시습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몰랐을 거고요. 뭐 모르는 걸 넘어서 그냥 흔하디 흔한 강아지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처럼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프랑스 왕가에서 애지중지 키운 네. 강아지의 후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네. 이런 설명을 전혀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몰랐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앙시앙 하우스로 와달라는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를 정말 평생 동안 애타게 찾던 정채민 대표를 만나면서 나의 삶은 이제부터 제대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줄거리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유가 진짜 재밌는데. 그렇죠. 아, 이야기가 이거는, 네. 엄청 퍼져요. 네. 아, 네. 이거 저는 막 시공간을 막 넘나들잖아요. 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뭐 프랑스 1700년대도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2000년대 넘어서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요소인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근데 좀 약간 그 어떤 흐름을 놓치면 약간 좀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가요? 전 중간에 헷갈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뒤로 다시 넘겨서 보고. 저는 사실 맞았어요. 서양사를 좋아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잠깐 좀 이제 개괄을 좀 하자면 예. 개요를 좀 소개하자면 결국은 이제 이시봉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이 어떻게 프랑스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 사연을 말해요. 네. 이게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스페인과 프랑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숑 프리제를 스페인에서 선물로 프랑스 쪽으로 맞아요. 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일인 거죠? 비숑 프리제는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거고 네. 이제 이 작품에 보면 이제 고야의 그림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그 고야의 그림에 이제 그 스페인 공주예요. 스페인 공주가 비숑 프리제랑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가 이제 상상을 막 덧붙인 거죠. 사실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은 없습니다. 이기호 작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 스페인 총리인 마누엘 데 고도이, 네. 그리고 이때의 왕인 카를로스 4세, 네. 그리고 또 실존 인물입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이야기가 네. 이 소설에서 이제 야사처럼 펼쳐지는 맞아요. 거죠. 또 알바 부인도 빼놓을 수 없는 주인물이죠. 네. 공작 부인이 있죠. 네. 약간 이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한 축으로 펼쳐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비숑 프리제가 프랑스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인 거죠. 그리고 정채민 대표는 프랑스 유학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채민 대표가 비숑 프리제, 후에스카르 비숑 프리제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채민 대표의 젊은 시절의 파리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현재 이시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서로 이제 교차하면서 엮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고도이와 고야 또 알바 공작 부인 이 이야기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이 작가의 상상인지 너무 헷갈려가지고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팩트 체크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군요. 예, 책도 두꺼운 데다가.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그냥 귀여운 강아지의 어떤 그 뭐 성장기 뭐 이런 거를 처음에 상상하고 책을 시작했다가 와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야심찬 어마어마한 서사의 이야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11년 만에 낸 진짜 두꺼운 장편 소설답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설이 지금 출판된 버전보다 네. 원래는 훨씬 두꺼웠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출판사에 보낸 원고에는 고도이 총리가 등장하는 그 스페인 역사 이야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편집자가 제안을 해서 네. 대폭 줄인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손에 쥐고 저 이 책 읽고 있어요 하시면서 너무 재밌어서 꼭 여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최민석 작가의 그 어떤 흥미에 굉장히 딱 맞는 책이었나요? 당연히 저는 이제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그 재밌었던 이유는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스케일은 굉장히 방대한데 예. 거기에 비해서 캐릭터들은 좀 지질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들이 보내는 일상은 너무나 네. 소소해서 좀 이율배반적인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제가 딱 지금 4분의 3 지점까지 읽었는데 네. 이 결말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네. 알려주세요. 훈훈하고 귀엽게 끝납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반전이 있습니까? 훈훈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훈훈하고 네. 전 그래서 그것도 저에게 그 작용한 매력 요소였어요. 작품 곳곳에 사랑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읽으면서 좀 뭔가 훈훈한 그런 그래요? 기분을 계속 느낄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지점이 뭔가 이게 사기의 냄새가 확 나는 지금 뭔가 사건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궁금해. 저 표정 말해줄까 말까 하는 저 표정 봐. 이게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설이라 많이 팔려야 되고 또 네. 여러분의 독서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네. 그것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네. 도의인 것 네. 같고 예. 아무튼 뭐 그냥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작품이 원래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원래는요? 예. 어떻게 하세요? 그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편집자의 권유에 의해서 해피 엔딩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원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집자가 결말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안을 할 수 있죠. 제안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 또 작가의 네. 자유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제안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책의 제목은 작가가 새드 엔딩 버전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바꿨지만 제목은 안 바꾼 거죠. 네. 네. 그러게요. 짧고 투쟁 없는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느낌이 그쵸,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감은 잡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바꾸되 제목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이것 또한 편집자의 제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게 제목을 안 바꿔도 사실 이해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원래 수명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짧고 투쟁 없는 삶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아니죠. 강아지들은 네. 대부분 사람들한테 투쟁은 하지 않죠. 친근한 투정은 부릴지라도 투정도 잘 안 부리죠. 투정도 잘 안 부려요. 맞습니다. 강아지들은 네.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뭐 내용을 왜 제목이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과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굉장히 따끈따끈한 지금 신간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기호 작가의 최신작이고 네, 올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두세 달 됐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끝에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아주 신선한 작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책에 그 정채민이 유학을 했던 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시봉이 비밀이 되게 많은 존재인데 이 강아지가 이 이시봉에 대한 비밀은 사실 다 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저도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파리 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노래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스페인어 발음에서.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스텔라 장의 라묵 레바게트 파리. 무슨 뜻이죠? 바게트? 사랑, 바게트, 파리. 그냥 명사를 이렇게 그렇군요. 붙여놓은 거죠. 관사를 붙여서 라묵 레바게트 파리. 알겠습니다. 자, 이기호의 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최민석 작가의 추천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네. 굿나잇. 굿나잇. 멍멍.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